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중단됐던 일반 열차 운행이 대부분 재개됐습니다. 다만 선로가 유실된 충북선과 영동선 등 일부 지역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서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가상화폐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이 최종 제명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을 두고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신중한 대응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룹 50-50의 큐피드를 둘러싼 분쟁이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점을 달리고 있는 K-팝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 일정 도중에 코인 거래를 200차례 넘게 했고 소명 부족과 불성실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최종적으로 제명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어제 열린 7차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권하고 코인 신고 내역을 공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저희 결정을 받습니다. 지난달 8일 첫 자문위 회의 후 한 달 반 만의 결정입니다. 경고와 사과, 30일 출석 정지, 제명 등 국회의원에 대한 4가지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제명의 주된 이유에 대해 자문위는 김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윤리 성실, 청렴 의무 위반과 사익 추구 등을 꼽았습니다. 그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김 의원은 상임위나 소위회의 도중 최소 200번 이상 코인 거래를 했고 전체 거래액은 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 윤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의원 200명이 찬성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경우 김영삼 전 총재 이후 44년 만에 의원직 박탈로 기록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국회 징계 추진과는 별도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관심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하는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이 김 의원의 사건을 넘겨받을지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이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합니다. 합수단장은 이정열 서울중앙지검 공판 3부장이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시체계 무력화로 가상자산 범죄가 늘어났다고 지적한 지 2달 만입니다.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습니다. 합수단은 최근 압수수색이 진행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등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 중단 사태를 우선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합수단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사건을 맡을지가 관심입니다.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코인 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확보한 뒤 관련인들을 소환 조사 중입니다. 다만 새로 출범할 합수단이 김 의원 같은 국회의원이 연루된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포구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수색 당시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해병대 사령부는 현장에서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륙장갑차도 1시간을 버티지 못한 급류에 인간띠를 만들어 투입했다는 비판은 인간띠를 만들지 않았으며 장갑차 시험 운행 지역은 18km 떨어져 유속이 달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은 전문 교육을 받은 소방대원이 투입됐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적인 구조 활동은 전문 구조 훈련을 받은 그 소방에서의 구조대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군 장병을 투입하더라도 위험 지역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무리한 수색은 피해야 한다는 지시가 군에 전달된 것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강조해 책임자 문책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경북 포항의 최일병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윤리심사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으로 결론을 낸 이유는 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저희 결정을 받습니다.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뭐 해왔던 이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거짓 소명이나 거짓 이렇게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의원직 제명, 저희가 예상과는 좀 달리 상당히 강한 수위의 징계로 결론이 났는데, 자, 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이라고 강하게 결정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 상식적 판단에 부합하는 저는 결과라고 봐요. 그렇게 이번에 7차 회의 결론인데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자료를 안 내서 의결을 미뤘잖아요. 그때 저도 말씀드렸던 게 자료를 제출 안 한 게 추가 징계 사유가 돼야지 왜 징계를 미루냐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다 이제 본 거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일반적인 걸 보면 결국은 국민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코인 전업 투자자인가 전문 투자자인가 내지는 코인 투자에 중독된 사람 아니야라고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예.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자문위원회에서 조금 느슨하게 보는 듯한 그런 비판 여론도 많았고 예. 그걸 의식한 자문위원회의 국민 상식에 맞는 결정이 뒤늦게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리자문위가 이제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으니까 이제 특위로 일단 넘어가게 될 거고요. 특위에서 이제 결정이 나면 다시 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윤리도 징계 심의 소위죠. 소위하고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거치는데 이건 아마 금방 갈 수 있을 겁니다만은 일단 본회의에 언제 부의하느냐라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되고요. 예. 지금 벌써 21대에서 여러 사람이 이 윤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만은 윤미향 의원하고 박덕흠 의원이죠. 예. 이 두 분은 지금도 계류 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김남국 의원은 국민 여론 때문에 빨리빨리 후딱후딱 진행이 된 거죠.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본회의에 언제 가느냐라는 것은 아직 현재로서는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3분의 2 재적위원회 3분의 2라는 게 200명의 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200명이라는 것을 넘어갈 수 있느냐
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근데 어저께 나온 결정을 보면은 무슨 자료 제출을 안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자료 제출을 제한적으로 낸 그것만 가지고도 벌써 상임위에서 200회 이상 거래를 한 흔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인 조사만 해도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뭐가 좀 더 나올 수는 모르겠고요.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가령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에 계류가 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바로 어떻게 보면 윤리위 진행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끝나버린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수사가 또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사실 21대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과연 본회의까지 갈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여야 원내대표단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고 물론 여론의 좌지우지가 되긴 할 텐데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게 얘기해서는 이게 김남국이 제명되냐 안 되냐 민주당에 달려 있어요. 지금 의석을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113석, 그 정의당 6명이 설사 찬성한다, 제명에 찬성한다 하면 119석이 되잖아요. 예. 그럼 200명이 되려면 민주당에서 81명, 81명이 찬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제명되느냐 안 되느냐 민주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제명 결정, 그러니까 그 윤리위에서 제명 공고가 내려진 것만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거의 뭐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도 뭐 있거든요. 이제 정치적으로 사망했고 뭐 다음에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겠어요. 뭐 그럴 리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건 김남국 의원 같은 분이 저는 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과정도 사실은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초선의원들 가운데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던데 조금 저런 분이 국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나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함량 미달 분들이 꽤 된다는 사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지적했듯이 자문위 조사에 따르면 이 김남국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에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앞서 김 의원은 상임위 중에 거래에 대해서 소액에 불과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액은 0.99개인가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과연 그 몇천 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건가 저도 조금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금액이나 개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김남국 의원이 뭐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200회라고 지금 확인이 됐어요. 200회면은 의원이 뭐 1년에 200회의 회의도 참석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상임위 회의 중에서만 지금 200회고요. 예. 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회의들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소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고 이거 말고 또 특위 회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낸 자료만 가지고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김남국 의원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수준의 중독 환자입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신 의원께서 공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야 의원들이 21대에 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냐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가 사실은 선정적 공천을 하지 않았느냐, 왜 제도와 시스템이 절차가 이렇게 됐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해야 되고요. 예. 이 공천도 공천이고 이런 사람들이 선거에 또 돼가지고 국회에 진출을 해서 이렇게까지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된 거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여러 관련되는 사람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또 거짓말을 방송에 나가가지고 친한 매체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런 거짓말을 검증하지 않고 바로 실어줄 수밖에 없는 이 언론도 저는 좀 이런 부분은 한번 스크린을 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일각에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제명이 된다면 지난번 이제 1979년에 제명됐던 김영삼 의원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하는데 두 사례는 완전히 다른 거 비교 아니겠어요? 자체가 불가능하지. 그때 김영삼 의원은 미국 뉴욕 타임즈에 박정희 전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다시 말하면 미국이 박정희 밀어주면 지원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 완전히 당시에 공화당인가 하고 어떻게 보면 당내에 그 연합 세력에 의해서 쫓겨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때 윤리특위도 없었고, 제가 그때 어릴 때입니다만 뭐 김영삼 쫓겨났다, 국회의원 그것 때문에 왁 일어난 게 부마 항쟁이에요. 이게 이거 완전 비교가 안 된다 말씀드리고, 김남국의 저런 태도 몇천 원 수준이었다. 금액이나 개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태도나 이런 인식 자체가 공인으로서의 뭐랄까 자격이 참 없는 분이 국회에 들어와서 물 다 흐렸다고 저는 보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명조끼도 없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의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해병대의 무리한 수해 복구 작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물살이 세는데 어저께도 비도 많이 왔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요. 왜? 그 기본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아니 구명조끼도 안 입혀 이렇게 거시기는 놈은 군대가 어디 가냐고 이게 지금 세상에. 호우 피해 지역 복구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전형적인 인재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아마 틀림없이 여기에 관련 당국에서 군 쪽에다가 뭐 병력을 요청을 했을 거고, 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 숫자 맞춰서 보냈을 거고요.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제복의 정신, 특히 군인 정신으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뭐 I can do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 현장을 보면은 현장에 가령 뭐 갔다고 치자고요. 할 수 없이 갔다 그러더라도 강바닥의 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휘관과 지휘자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구명조끼도 구명조끼지만은 저런 정도의 모래사장으로 뒤범벅이 돼 있는 저런 강바닥에는 그냥 사람을 구명조끼를 입혔다 하더라도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지휘관의 판단이 전혀 부재했고요. 그리고 구명조끼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군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전문성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전혀 이런 것들이 이 과정과 절차에서 송두리째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장의사가 아닙니다. 뭐 장의 절차만 엄수하면 되고 추서하고 뭐 무슨 상병으로 추서하고 이런 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추스려가지고 이번에는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의 염원일 거예요. 이 염원을 좀 모아주시고 또 부모가 말씀하는 것을 좀 정책으로 그리고 제도로 그리고 예산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에 이제 수색 작전에 나선 게 해병대란 말이에요. 해병대 장병들은 제가 알기로는 구명조끼들이 이제 충분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 수색 작업에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들어갔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장 지휘관의 판단 능력이 없었던 거죠. 판단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이 하는 행동은 흔히들 뭐 작전이라고 해요. 작전. 왜? 그러니까 명분도 있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는 건데 이 제1병은 보니까 포병대라 그러는데 해병대에 뭐 수색대도 있고 많을 텐데 훈련된 겨우 군대 생활 2달도 안 된 1병을 여기 했는데 아무런 장비 없이 그리고 이 산골 물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류 지역 같고 제가 찾아봤더니 내성천 자체가 봉화 소백산맥에서 출발해서 영주, 예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산골 물이 얼마나 험한지를 시골 출신도 알아요. 어릴 때 보면은 집채만한 바위가 떠내려오고 말이죠. 굴삭기 포크레인이 다 떠내려갈 정도의 물살이 센다네요. 저는 아주 세지는 않겠지만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저 하류지기. 제가 봐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사고지역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다 왜 또 저는 놀랐던 게 수륙 양용 장갑차가 투입된 저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포항 1사단인데 예. 1사단에서 예천까지 그러면 수륙양 장갑차를 뭐 싣고 갔거나 이동했을 텐데 저게 실제 도움이 될까 수색.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언론에서는 실종자 수색이라 그러지만 철로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못 살아남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신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런 장갑차를 투입하면 저기 뭐 흙탕물 볼 수 있는 뭐 야시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잘못하면 저 장갑차가 전복되면요 더 많이 다친다. 그러니까요. 상한다고. 저게 다 어떻게 보면 좀 국민 홍보용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찌울 수가 없고 그래서 예. 저는 군은 어차피 작전이 우선이에요. 군 본연의 인물 도외시한테 저렇게 병력을 굉장히 쉽게 투입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자제돼야 돼요. 민간에서도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사실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 대민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봄에 뭐 봄철에 모내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농사 일을 도와주는 뭐 그런 일도 좀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수색 작업이라든지 전문성이 좀 필요한 작업들은 좀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걸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관행적으로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목숨을 잃을 정도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을 그냥 군인 정신으로 돌파해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전염병 지역에 아무것도 없이 뭐 마스크도 없고 장갑도 없이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군인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반드시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동반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나 안타깝고 아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예. 좀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집중호우로 운행이 중단됐던 일반 열차가 오늘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다만 선로가 심각하게 훼손된 노선은 제외됐고 운행을 재개한 일부 구간에서도 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준영 기자, 이른 아침인데 열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역은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여행 또는 귀향하는 승객들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 이곳에 취재하러 왔을 때까지만 해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는 안내방송이 수시로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새벽까지 안전 점검을 진행해 이날 첫 차부터 일반 열차를 포함한 모든 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충북, 영동, 태백, 경북, 중부내륙, 정선, 경전선은 제외됩니다. 특히 영동선과 충북선은 유실된 선로가 많아 복구까지 길게는 2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한 터널이나 교량, 강우량 집중지역 등 일부 구간에선 서행으로 인한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감속 운행했던 KTX는 어제부터 최고 속도를 정상 수준인 시속 300km로 올려 달리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3단계 안전 절차를 거쳐 열차 운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열차 상황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서울역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부산에서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앞 옹벽이 무너져서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닷새 동안 400mm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붕괴한 건데 이 다세대 주택은 물론 인근 주택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서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집 밖에서 무너진 옹벽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소방대원은 건물 안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다급히 외칩니다. 밖으로 다 나오세요. 그제 오후 10시 15분쯤 부산 서구의 한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앞에 있던 길이 10m, 높이 6m인 옹벽의 절반이 비탈면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막 천둥번개 비슷한 게 막 굉장히 큰 소음이 들리더라고. 보니까 무너졌더라고.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 3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자체는 전문가들과 함께 다세대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을 벌였는데
해당 지역에 닷새 동안 400mm 넘게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계속 그 토사가 유실되고 있었고요. 건물하고 지금 붕괴된 그 끝선하고 한 2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옹벽이 무너진 다세대 주택 옆에는 주택 5곳이 붙어 있어 연쇄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는 장마가 다시 시작되는 이번 주말 전까지 무너진 옹벽 부분에 대한 보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교사단체는 학부모 갑질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동료 교사 등 이름이 적힌 조화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교문과 벽에는 세상을 떠난 교사를 추모하는 메모가 가득 붙었습니다. 이 학교 교사 A씨가 18일 새벽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인근 거리까지 동료 교사들이 보낸 화환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첫 임용된 새내기 교사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을 앓아오다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단체는 A씨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부적절한 대접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사 문제만 있었다면 마지막 공간이 굳이 학교여야 했을까요? 유족도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몬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학교 측은 A씨의 학내 업무 등과 관련해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에 신경 쓰느라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보호 논의기구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부터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은 여교사는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4월엔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고등학생이 담임교사를 우산으로 폭행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교사는 1,133명에 이릅니다. 성희롱성 행동과 발언에 상처를 받은 교사가 지난해에만 223명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교편을 내려놓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교사가 87%나 됐습니다. 욕설이나 폭행을 해도 그것을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 교육자로서의 무기력함을 한없이 느끼다 보니까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학생 인권에 신경 쓰느라 교권 보호에 소홀했던 게 근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교육부는 국회, 시도교육청과 교권보호 논의기구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이 보신 대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과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추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는데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원인이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네.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셜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지금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 그 교사 단체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에 있는 소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8일 날 학교에서 또 20대 초반의 그 초등학교 여교사께서 극단적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네. 어떤 다른 범죄 피해로 인한 그런 증거는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학생들은 보지는 못했고 그 상황 속에서 학교 관계자가 이제 그 상황을 확인해서 신고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 교사 노조 같은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 내지는 각종 그
제보에 따를 경우에 네. 그 교사가 담당하고 있던 학교 내에서 그 학급 내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이 연필로 이렇게 긁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피해자의 어떤 그 학부모가 교무실까지 찾아와서 당신 교사 자격 없어라고 하듯이 굉장히 어떤 그 이 피해 교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강하게 항의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사 노조 연맹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가지고 명확한 그 원인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 교사의 일기장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기장에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는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교사로서 일하면서 고충 같은 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분 같은 경우에는 유서를 별도로 남기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이 일기장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누구 때문에 굉장히 뭐 고통스러웠다. 라든지 괴로웠다라는 식의 언급은 없고 다만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의 이제 그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우울감을 호소하는 내용도 다수 남아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종합해서 낸 결론은 아직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업무 스트레스와 이제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뭔가 이제 이런 상황에 내몰렸던 게 아닌가. 그래서 특정인 내지는 특정 악성 민원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주목되는 부분이 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곳이 교실이잖아요. 이 교실이라는 점에 유족들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학교에서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굳이 왜 교실을 택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학교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 피해 여교사님의 그 외삼촌 같은 경우에도 그 원인이 어떤 그 학부모의 어떤 지나친 그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어떤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어떤 밝혀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 것처럼 어떤 본인이 그와 같은 굉장히 깊은 고민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장소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히 본인이 사랑하고 평소 때 가꾸었던 학급과 학교에서 그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뭔가 학교와 관련되는 많은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대우라든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사를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됩니다. 다만 지금 그 각종 소셜 미디어에 그 억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피해 그 여교사의 명예를 훼손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라든가 그 교육 당국에서의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 측 입장에서도 이게 떠돌고 있는 루머나 의혹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는데요. 워낙에 이제 저연차였는데 업무가 과중한 거 아니었냐라고 하면서 마치 또 해당 학교의 학부모인 것처럼 SNS에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학급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담임 교사가 한 2번 정도가 교체됐는데 이렇게 저연차 교사를 다시 담임으로 하는 게 맞느냐? 사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담임 교사가 교체된 사실 자체가 신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없었다고 밝혔고요. 또 저연차 교사에게 어떻게 1학년 담임 업무도 과중한데 학교폭력 업무까지 맡겼다고 하더라 부분도 사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는 담당한 적이 없고 나이스라고 해서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있죠. 그걸 관리하는 업무를 본인의 희망으로 맡게 됐다라고 했고요. 1학년 담임의 경우도 이 부분도 본인이 좀 희망했던 측면이 있다라는 게 학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들 간의 학교 폭력으로 불거진 거 아니냐, 교육청에까지 신고가 들어가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도 공식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신고가 접수된 건 없고 이 아이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 현장에서 바로 이제 수습이 됐다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고요. 또 하나는 뭐 정치인의 손자라더라, 손녀라더라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 해당 학급에는 정치인의 자녀나 손자녀는 없다라고 학교 측이 설명했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서 지금 뭐 교권단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사단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교권 침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교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의 현실이 지금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학부모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군사부 일체다, 네. 임금과 그러니까요. 교사가 같다, 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고 실제 지금 얘기를 보면은 그 뭐 폭행, 협박 이것을 넘어서 성폭력 같은 거에도 교사가 지금 노출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계를 보면은 지난 5년간 학생하고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것이 1,100여 건이 넘는다라고 하고 있고 성희롱이나 성적 발언에 대해서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223명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폭행이 5년 동안 이게 한 1,000건이 넘는다고 하면은 매월 한 10건 이상의 어떤 그 교사에 대한 폭행, 협박이 그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생 인권 조례, 학생의 인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요즘 뭐 그 민법이나 교육법도 개정해서 학교에서의 체벌이나 이런 부분도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은 지나치게 과다하게 어떻게 보면 부각되는 반면에 그와 같은 것을 교사로서의 어떤 그 징계라든가 어떤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뭔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도구 자체가 사실상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폭행 협박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교권에 대한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게 국회나 어떻게 보면은 교사 단체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 법이 만들어진 게 있죠.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학생을 규제하는 방법만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학생은 뭐 출석 정지를 할지 아니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정작 이제 교총 같은 곳에서 집계를 내보면 학부모로부터의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게 거의 절반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학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는 방안이 이 법에는 빠져 있고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현장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일단 매뉴얼은 있습니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이거를 은폐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굉장히 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고 이 용기를 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특별휴가, 병가 허용하고 심리상담 지원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분리하고 바로 이런 즉각적인 조치를 하면 이 상대편에 있는 학부모가 교육청에 문제 제기를 한달지 아니면 왜 은폐하려고 하냐 해서 국민신문고 등에 올린다라는 겁니다. 학교 측에서는 정작 교사를 보호해야 되는 교장, 교감 지위에 있는 분들도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좀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대해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신중한 대응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이 42년 만에 한국에 기항하자 북한은 연일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가시성 증대는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지난해 9월 채택한 핵무력 정책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 즉 선제 핵공격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했는데 이번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조치들이 앞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신중한 대응일 뿐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공연한 핵무기 사용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핵잠수함 입항 하루 뒤 동해상으로 부산 앞바다까지 닿을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히트곡 큐피드로 빌보드 핫 100에 입성한 뒤 17주 연속 이름을 올리면서 이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린 피프티피프티가 이 소속사와의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네, 이른바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윤수정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실 연예인들이 이제 전속 계약 분쟁들이 많은데 이 유독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주목받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선 이 그룹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한 그룹이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들이 올해 2월에 노래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에 100위로 처음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데뷔 4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였고요. 역대 K-팝 그룹 중에서는 최단 기간 내에 이 차트 입성을 이뤄낸 겁니다. 예. 이후에는 최고 순위가 17위까지 올라갔고요. 인기 신인 걸그룹 뉴진스는 물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데뷔 초보다 도 빠른 성장 속도라서 미국 포브스나 빌보드 등에서는 올해 그래미 신인상 후보에 이 그룹 이름이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초반에 소속사 어트랙트가 소속 가수는 이 그룹 하나뿐인 중소 음반기획사라는 점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하이브, JYP, SM 그리고 YG 등 소위 국내 4대 대형 기획사보다도 빠른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 중소들의 기적이란 찬사까지 처음에는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주 그룹이 하루아침에 소속사의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걸게 된 거고요. 가요계에서는 황금알랐는 거위가 스스로 배를 가르는 건 처음 본다라는 반응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멤버들이 왜 전속 계약 해지까지 가게 된 건지 이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이 사태가 가장 처음에 외부로 알려진 건 지난 6월 26일에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멤버들을 강탈하려고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였는데요. 전 대표는 그 배우로는 어트랙트가 그룹의 음반 프로듀싱이나 아니면은 매니저 업무를 맡겼던 외주 용역 업체 더기버스가 있었다고 지목을 했습니다. 이후에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을 경찰의 업무상 배임 횡령, 사무소 위조 등으로 고소를 했고요. 근데 이 직후에는 4명의 멤버들이 오히려 우리가 직접 6월 19일에 소속사에게 전속 계약 효력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더기버스는 이 일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를 한 겁니다. 주된 소송 사유는 어트랙트의 정상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활동을 강행을 했다 등이었고요. 특히 전홍준 대표가 어트랙트 이전에 차렸던 소속사 스타크루 ENT로 자신들에 대한 투자금 90억 원이 입금이 됐다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트랙트로 입금이 되어야 할 투자금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입금이 됐고 이 중에 60억 원을 자신들에게 이제 투자를 했다는 어트랙트 측 정산 내역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운 건데요. 이 과정에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도 나는 이 분쟁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반박 입장문을 낸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어트랙트라는 소속사 소속인데 이 더기버스라는 곳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이다 이런 건가요? 지금 소속사 어트랙트 측에서는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멤버들한테 이제 우회적으로 접근을 해서 자신들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어트랙트 측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들이 이때 바라보는 게 그동안에는 사실 기획사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아티스트들을 괴롭힌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아티스트를 욕하는 그 여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비판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와는 좀 다르다고 평가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굉장히 대중들의 좀 반응이 사실 멤버들에게 좀 냉담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아이돌들이 정산을 좀 받을 때 최소 1, 2년 정도 데뷔 후에 정산을 받는 걸로 이제 이해들이 돼 왔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돌 그룹 수익 정산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상 소속사가 먼저 선 투자금으로 아이돌의 생활비나 아니면 활동비 등을 먼저 지원을 하고 아이돌이 그다음에 점차 광고나 음반 판매금 등을 벌어들이면 그걸로 투자금을 먼저 갚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남은 수익을 소속사와 이제 나누는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상 이게 투자금 단위가 기본 수십억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정상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 인기 걸그룹 뉴진스조차도 활동 시작 후 한 1년째가 되어서야 정산을 받아서 이마저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다고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예. 또 재판 과정에서 멤버들이 좀 주로 내세웠던 또 하나의 사유가 소속사가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에 굉장히 능력이 부족하다, 무능력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소속사 대표가 그룹 활동 지원을 위해서 자차라든지 롤렉스 시계, 노무의 노후 자금 등을 좀 처분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그 투자금의 대부분이 멤버들에게 강남의 월세 270만 원짜리 아파트를 빌려준다든지 트레이너 활동비 등으로 이제 지원이 됐다는 사실들이 좀 전해지면서 활동 8개월 차 그룹이 사실상 이제 소속사를 속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동전론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정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실 공방 과정에서 폭로전들도 이런 반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좀 가장 주요한 증거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음반 유통사인 워너뮤직 코리아 측 임원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하나 공개를 한 게 있는데요. 예. 해당 임원이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로부터 200억 바이아웃 제안을 들었느냐고 전 대표에게 묻고 전 대표는 금시초문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녹취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아웃의 의미는 200억을 주고 워너뮤직 코리아가 피프티피프티를 데려가는 계약을 뜻하는데요. 이를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 몰래 워너뮤직 코리아에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해서 우회적으로 좀 진행을 했다는 게 전홍준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안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녹취록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안성일 대표가 더기버스와 함께 어트랙트 측 몰래 이제 이 그룹의 곡 큐피드의 예. 저작권을 강탈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실제 지금 현재 이 곡의 저작권은 안 대표와 더기버스가 9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원준 어트랙트 대표가 공개한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안 대표에게 전 대표가 큐피드 저작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안 대표가 내 저작권 지분은 얼마 안 된다는 취지로 답을 하는 그 카톡이 공개가 된 상황이고요. 또한 원래 메인 작곡가가 스웨덴 출신 작곡가들인데 예. 이들로부터 안 대표와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양도받는 서류에 사인이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곡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정산 지급을 보류시킨 상황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소송 제기와 동시에 예. 4명 멤버들의 가족이 멤버들 이름과 피프티피프티의 한글 그룹명에 대한 무더기 상표권 출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요. 이 그룹들에 대해서 멤버들에게 통수돌, 좀 뒤통수를 친 아이돌이 아니냐라는 수식어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예, 사실 연예인들이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팬들이 외면하게 되면 아무리 인기가 많았던 연예인도 이제 고꾸라지는 건 한순간인데 지금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이 피프티피프티가 앞으로 계속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가요계에서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분쟁 과정에 상관없이 사실상 이런 그룹의 이미지가 계속 훼손이 되는 상황이 유지가 되면 사실상 국내 활동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 이 그룹이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해외 활동은 지속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만 소속사 측의 투자금 피해 등은 회복이 그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팬들의 반응이 이제 해외로 옮겨가는 것도 순식간이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 여자 월드컵 개막전을 몇 시간 앞두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다급하게 펜스를 치우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얼굴을 다친 경찰은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에 올라탑니다. 여자 월드컵 개막을 불과 12시간여 앞둔 아침,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건설 현장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경찰을 포함해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던 범인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Nervous. A lot of people was like here and there for something shooting going on, and everybody's panic here. 개막전을 치르는 노르웨이 팀 호텔 근처였고 다른 나라 선수와 팬들도 머물고 있는 시내 한복판이었습니다. There was communication regarding at least the idea that, look, it's not safe right now to just go outside and wander around. Our condolences are with the families of the victims.
뉴질랜드 당국은 급히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총기 면허가 없는 범인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고 개막전은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생일을 맞은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사육사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물이죠. 에버랜드에 살고 있는 판다 푸바오가 어제 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 파티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케이크는 푸바오가 평소 좋아하는 당근과 대나무 등 식재료와 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푸바오는 국내 최초 자연 번식으로 탄생한 암컷 아기 판다인데요. 최근 태어난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까지 현재 에버랜드에는 총 5마리의 판다들이 살고 있습니다. 푸바오의 인기를 반영하듯 어제 생일 파티에는 80명이 초청됐는데 무려 8,000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케이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무척 사랑스러운데요. 그런데 푸바오가 곧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푸바오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소유권은 중국에 있어서 만 4세가 되는 내년에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르면 8월부터 중국 측과 반환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근데 어제 생일 파티를 중국 CCTV에서 생중계할 정도로 중국에서도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푸바오와 사육사 강철원 씨는 판다 할아버지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한중 관계가 정기를 맞게 되면 푸바오가 조금 더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중 관계가 다소 경직돼 있는데 아기 판다 푸바오가 소중한 외교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중복인 오늘도 찜통 더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한편 오전부터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되니까요.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짙은 안개가 지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제주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가끔씩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도 조금 더 올라서 34도가 예상됩니다. 전주도 34도, 대구는 33도 보이겠고요. 강한 햇볕 아래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토요일은 제주에, 또 일요일은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서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